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세자로서 많은 활약을 했음에도 부왕 선조의 견제와 시기로 인해 공신으로 책봉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정받고 칭찬해줘도 모자를 판에 견제당하고 냉대를 받아야만 했는데 결국 1608년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조선 15대 국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대북파 이산에 의병장 출신 이이첨, 정인홍 등의 대북파는 광해군이 즉위함에 따라 광해군을 지지한 공로로 중용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조선 내에서 숱하게 벌어진 당쟁의 폐해를 억제하려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계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남인과 서인 세력들 일부를 등용하고 소북파가 자신이 등극하는 과정에서 지지하지 않았어도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 써주게 됩니다. 결국 광해군은 즉위 초부터 왕권을 강화하고 외란으로 무너져버린 왕실의 권위를 일으켜 세우고자 임진왜란 때 방화로 불타버린 궁궐 건축 및 보수하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곧바로 1608년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대동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영화 광해를 보면 대동법이 마치 백성들을 위한 세금 부과 정책인 듯 포장이 되어 있으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광해군은 대동법을 직접 지시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대신들이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자는 상소마저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실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완강히 거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영화 속에서는 광해군이 대신들에게 대동법을 지시하자 대신들이 이를 거부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방화로 소실된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을 재건하고 인경궁, 자수궁을 추가적으로 건설 추진하였는데 오히려 외란 후 삶이 팍팍해진 조선의 경제적 부담이 무리한 궁궐 공사로 인해 더욱 휘청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임진왜란 때부터 왕세자로서의 광해군을 보고 지지했던 백성들에게도 점차 민심을 잃어갔으며 내관매직을 통해 관직을 사서 들어온 대신들의 월권과 부정부패가 문제가 되니 민심이 점점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가장 심했던 이이첨, 유입은, 박승종을 일컬어 정일품 공신들의 칭호인 부원군의 칭호에 창자를 따서 삼창부원군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09년 왕권 강화의 명목으로 친족들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자신의 형 임해군이었습니다. 임해군은 서얼들 중 가장 연장자였는데도 방탕한 성격과 포악하고 난폭한 성질 때문에 선조의 장남이었음에도 임진왜란 도중 왕세자로 책봉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함경도까지 북진한 가토 기요마사에게 붙잡혔으나 포로 협상 과정에서 풀려났으며 외란 이후에도 민가를 약탈하거나 공무를 횡령,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는 상소도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 광해군은 형 임해군이 광해군을 죽이기 위해 몰래 사병을 양성하고 있으니 처벌해야 된다는 상소가 올라오자 그간 일어났던 임해군의 행태를 트집잡으며 역모의 혐의를 씌워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614년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마저도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면서 방 안에 가둬둔 채 장작불을 지펴 쪄 죽이고 영창대군의 가족들을 처형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개축 옥사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1615년 인조의 동생인 능창군까지 유배를 보내는 등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게 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더불어 광해군의 지지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이이첨, 지난 31화에서 설명드렸던 상궁 김계시, 광해군의 오른팔인 허균은 왕권의 위협이 되는 모든 정적들이 제거되면서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조선 내 사대부들까지 반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1617년에는 1614년 벌어진 개축 옥사의 연장선에서 광해군과 대북파 세력들은 이러한 배후에 인목대비가 있다고 여론을 몰아 폐모살제, 즉 인목대비 유폐 사건을 벌이게 됨으로써 서인들이 훗날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후금의 누르하치의 여진족이 임진왜란 중 명나라와 조선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세력이 막강해져 갔는데 지금의 중국 랴오닌성 성도인 선양, 즉 심양을 공격함으로써 명나라와의 전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곧바로 후금의 공격에 방어하는 한편 조선으로 지원군 요청을 하게 되고 광해군은 강옥립 김경서를 보내 명군을 원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나라를 도우러 간 조선군은 사르우 전투에서 대패하며 주요 지휘관이 전사하고 병력의 3분의 2가 괴멸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력이 많이 약해진 조선에 남은 병사들은 후금의 군대에 항복하게 되고
광해군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파견한 군대는 명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후금에 해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명나라의 지속적인 파병 요청은 묵살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최대한 후금의 신계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는데, 이게 광해군 중립 외교의 주요 골자입니다. 아무튼 광해군은 재위 15년간 정치적으로 약 340회 이상의 정치적인 숙청을 단행하면서 영조 다음으로 대신들을 툭하면 처벌하거나 죽여댔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업적을 기리며 존호가 더해지니 채천흥운, 준덕흥공, 신성영숙, 흠문임무, 설현입기, 명성광열, 융봉현보, 무정중희, 예철장의, 장원순정, 권의수정, 창도숭업대왕이라는 역대급 존호를 갖게 됩니다. 결국 1623년 서인들이 중심이 되어 농양군을 옹립, 추대함으로써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도망치던 광해군은 붙잡혀 강화도로 유배, 이후 제주도로 유배지가 옮겨지면서 그곳에서 67세의 나이에 승하하게 됩니다. 광해군은 분명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외란 중의 나라를 위해 직접 전장에 뛰어들 만큼 왕세자의 지휘에서는 역대 국왕들의 업적을 뛰어넘을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었으나, 왕이 되고 난 후부터 후대의 폭군이라 기억될 만큼의 실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인조 반정으로 인해 권력을 잡은 서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반정을 덮으려고 광해군 일기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다소 왜곡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다소 과할 정도로 왕권에 집착했을지라도 전란에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외란을 겪으면서 전쟁의 참상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중립 외교를 통해 조선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